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해서 실적 많이 쌓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회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별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각 분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스터디발 프로젝트 진행 성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배님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선배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용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럼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할게요. 제가 듀얼 모니터가 지금 아니어서 약간 좀 버벅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진환이한테 그 요구를 듣고 좀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뭔가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좀 딱히 해도 되나 싶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딥러닝 공부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 그리고 나름의 해답들을 같이 공유하면 그래도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사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소비자학과랑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13학번이고 19년도 1학기에 들어와서 2020년 작년 1학기까지 활동을 했고 19년도 2학기에는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CNC라는 데서 인턴을 해서 NLP팀에서 챗봇 만들었고 올해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퇴사를 했어요. 퇴사한 이유는 좀 뒤에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운이 좋게 이번에 네이버 웹툰 AI 리서치 팀에 인턴으로 붙어서 다음 주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을 공부하는 이유를 제일 먼저 적어봤어요. 사실 저희가 막 딥러닝 공부하고 논문하고 프로젝트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런 공부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메타 이유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일단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딥러닝 쪽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딥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별로 또 기술을 익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뭐 컨퍼런스 한번 열리면 몇백 편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휩쓸리거나 아니면 그 많은 양 때문에 좀 압도되는 그래서 뭔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좀 내가 왜 딥러닝을 공부를 하지? 이 분야에 왜 계속 내 에너지를 쏟지? 라는 생각을 좀 되도록이면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든 대학원을 가시든 보통 둘 중 하나겠죠. 가장 먼저 물어본 이유가 왜 이 분야를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으세요? 라는 것처럼 이게 단골 질문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좀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두면은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더라도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좀 자주 쓰이는 낱말들을 잘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으로. 사실 저는 원래 스포츠 토토 하려고 머신러닝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원 면접 가가지고 저 토토 하려고 여기 이거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고 사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이거에 실제로 관심이 있고 그 왜 인공지능을 활용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자동화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매뉴얼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딥러닝 같은 경우는 뭐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좀 예전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알아도 할 수 있고 또 피처 같은 것도 엔지니어링 필요 없이 그냥 CNN이 알아서 해주는데 RN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엔드투엔드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딥러닝을 공부하고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항상 써먹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자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목표하고자 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이 있어요. 뭐 법이라던가 의료라던가 내가 이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는데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 분석 혹은 머신러닝을 섞을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이 하나가 있고 아니 나는 그냥 기업에서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야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럼 나는 알고리즘 자체를 새롭게 연구하는 연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이 또 있겠죠. 그래서 각 수준별로 사실 가져야 되는 역량도 너무 다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일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좀 평소에 하는 공부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 CS나 수학 같은 좀 기본이 되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몇십 년을 딥러닝 하시든 항상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S 같은 경우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네트워크 OSDB 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겹도록 많이 하시죠. 그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론, 뭐 딥러닝 특히 정보이론 많이 쓰니까 정보이론까지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가도 돼요. 사실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멈추게 되면 다시 이거를 공부하겠다는 이제 동력을 얻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죠. 사실 저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 만나게 되면 이 기술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먼저 해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을 잘 못 봐요. 학점을 잘 받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서 뭔가 직접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고민을 하고 이런 학습 유형에 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딥러닝 또한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방법에 가장 최적화된 공부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문인데 사실 이 논문은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문 많이 읽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논문 읽는 어떤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떤 논문을 읽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일단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논문을 읽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 뭔가 지금 되게 다양한 곳에서 딥러닝이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 했을 때 이제 제가 얻는 방법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이에요. 뭐 페이퍼스 위드 코드나 레딧이나 유튜브에서도 요즘 딥러닝 잘 정리해서 논문 요약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오픈 카톡방 다들 들어가 계시죠. 이런 데서도 뭐 쓸데없는 질문이 한 90%지만 그래도 가끔 유의미한 논문을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있죠. 그다음 뭐 아카이브 세니티라고 아카이브가 이제 그 논문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좋은 논문들 요약해서 올려주는 데가 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카이브 API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API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 두면은 그 키워드에 맞는 논문을 매일매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 읽는 거는 사실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저는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읽는 게 어려우면, 그러니까 논문 읽는 행위 자체가 어려우면 사실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저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논문을 읽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어도비, 다들 어도비 많이 쓰실 텐데 그 PDF 리더로 기본적으로 읽고 드랍박스를 사용을 해요. 근데 드랍박스는 이제 자 아이패드에서도 논문을 읽고 컴퓨터에서도 논문이 읽는데 그거를 다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랍박스 장점은 그 얘도 API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에서 이 아카이브 API에서 받은 논문을 PDF로 저장해서 뭐 드랍박스에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다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드랍박스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그 제가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DF 엑스포트. 이게 가장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고 좋은 UI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인데, 사실 저는 원래 논문 읽고 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모아두기만 했지 따로 내용을 정리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글 드라이브는 그 안에 텍스트에 대한 검색이 안 되죠. 그러니까 PDF 파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 놈은 뭐였지 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션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번에 논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좋은 논문 같은 경우는 꼭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이제 프랩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제 깃허브에 올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얘가 또 좋은 게 이제 각 태스크별로 지금 소타가 뭔지 알려주고, 또 지금 트렌딩하는 많이 사용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연구들이 뭔지, 또 이게 디시전 트랜스포머 요즘 강화학습에서 되게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코드도 깃허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레딧의 딥러닝 채널인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소식들이 올라와요.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AI 챌린지를 열었는데 이게 닙스 대회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상하시면 닙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연구 나왔다 하면 올려주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아카이브 세니티는 이런 사이트고, 이것도 이제 요약돼서 올라오는 점이 조금 좋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건 제가 논문 정리를 하는 그 노션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딥러닝만 공부하진 않고 그냥 일반 사회과학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회과학 논문도 가끔씩 읽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뭐 하나 보여드리면, 네, 먼저 저는 약간 좀 이 논문을 다시 봐야지 해서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요약하는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직접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다음 어떤 해결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피드백, 이런 점은 좋았다 이 연구가, 이런 점은 태스크가 너무 클래시피케이션 한정적인데,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리그레션 태스크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게 되고, 뭐라고 그러죠? 챕터가 있죠. 그 논문 안에서. 그래서 그것도 앱스트랙, 이걸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그냥 주요한 그 문장들을 익스트랙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이게 되면은 논문을 안 읽더라고요. 정리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저 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필사하면서 또 되새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구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하는데 여러분 다 그 g.skq.edu 있잖아요. 그거 다 공짜니까 다들 사용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뭐 폴더를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씩 저장을 하는 거죠. 뭐 MLP 믹서다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논문 구현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노트북 형태로 하나의 노트북에 하나의 논문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결과 같은 거 뽑은 다음에 뭐 깃허브에 공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꼭 구현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수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된 논문이라고 해서 꼭 그게 쉬운 논문은 아니거든요. 그 실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프레임워크의 기능들, 뭐 파이프치 같은 경우는 뭐 버퍼라던가, 뭐 그레디언트 오토그레드라던가,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근데 이게 분명히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공개한 코드 보세요. 굳이 그거에 쌓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사람 코드 참고하면서 구현을 하시면 그 지식이 또 자기 있게 되니까 부담 없이 뭐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따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코드를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논문 얘기는 끝났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제가 TNT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쳤던 부분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코딩 러닝 프로젝트 하면 그냥 노트북에서 모델링하고 모델 결과표로 만들어서 보고서 쓰고 이런 거에만 그치게 되는데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동작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포까지.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제가 뭐 인턴이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웹이나 API로 만드는 거기 뭐 패스트 API가 요즘 또 API 만드는 데 있어서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거 한 번씩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얘네들끼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가서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모델을 실제 거기서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그 인터페이스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대부분 API이기 때문에 API화 시키는 부분은 연습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는 파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DB에서 가져오거나 또 이 결과물을 DB에 저장하는 그런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QL이나 아니면 MongoDB 그다음에 또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서치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엘라스틱서치를 한번 해보려고 막 억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 그럼 이미지를 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써서 벡터화 시킨 다음에 그 벡터화 된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하고 그거를 막 검색 웹을 만드는 뭐 그런 것도 토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깃허브 다들 쓰실 텐데 깃을 좀 더 잘 알고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인 거고 또 실수를 할까 제일 많이 무서운 부분이죠. 제가 하나 잘못하면 또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깃을 여러분들끼리 프로젝트 하면서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커는 제가 요즘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제가 만든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할 때 그냥 뭐 그 과정을 다 써야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포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 코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가상 환경 만들고 PRP 인스톨하고 그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지금 도커 환경을 만들면 그냥 도커 이미지 공개하면은 그냥 그 다운받으면 다 자동으로 되니까 코드 공유할 때도 좋고 당연히 요즘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도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클라우드도 이제
사실 리눅스 서버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컴퓨터가 다 지금 뭐 윈도우 아니면 맥이니까 많이 해보실 일이 없을 텐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리눅스 환경에서 그것도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 웹페이지 같은 거 그냥. 그래서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밖에서 보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랑 같기 때문에 항상 공부한 내용을 밖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 TMT 활동할 때는 진짜 못했거든요. 난 논문 하나 읽기 바쁜데 기톱도 해야 되고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뭘 쓰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톱 관리를 하면서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 올리려고 해도 코드 정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드신다면 정말 나중에는 굉장히 풍부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그냥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GitHub 링크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뭐 강의 들은 것도 정리하고 논문 본 것도 정리하고 프로젝트도 정리해서 다 할 거야 블로그에 하면은 분명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귀찮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한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포기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정의를 하시고 이거는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만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라는 게 저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형식과 일정 수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동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깃헙만 해요. 그러니까 제 노션에 아까 보여드린 논문 같은 것도 그냥 저만 보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깃헙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썼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스테픈 커리가 빌 게이츠한테 면접 보는 건데 스테픈 커리가 물어봤어요. 빌 게이츠한테. 저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돼요? 근데 빌 게이츠가 제 코드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빌 게이츠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근데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게 GitHub에는 여러분들의 코드가 다 정리가 돼 있고 분명히 실무자들은 그 코드를 뭐 꼼꼼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타일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itHub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GitHub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사진 같은 것도 제 사진을 찍은 게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은 거고 근데 이런 거 하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저는 몰랐는데 GitHub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서치 엔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뭐 도커 파일이랑 같이 올리시고 하면 이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불호입니다. 불호. 취업과 대학원 많이 고민을 하시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하시면 되고 대학원 가고 싶다면 대학원 가시면 됩니다.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웨이트가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업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원 가더라도 그냥 인턴이라도 한 번 하고 가는 것과 그냥 생으로 대학원 가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해보세요. 인턴이라도. 왜냐하면 취업을 하고 대학원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대학원 갈 때 여러분의 취업 이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면 취업을 하시고 만약에 취업을 해서 막 너무 좋아요. 한 달에 300씩 받고 또 생돈 나가게 생겨서 대학원 가기 싫어요. 그럼 그냥 거기서 눌러 살면 되는 거죠. 애초에 그만큼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진 않았던 거니까 일단 취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대학원은 전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못 갔습니다. 안 간 건 아니고 2번 떨어졌는데 학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초적인 이론,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은 저 뒤에 발표를 할 오한석 님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그분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취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미세한 포지션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저 지원할 때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싶었는데 이 미세한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받게 되는 질문의 그 방향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공제를 해서 개발자를 뽑아요. 이 개발자가 나중에 뭐 2차 면접 볼 때 어느 팀을 가고 싶다라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어쨌든 개발자이기 때문에 CS 기본에 대한 질문이 우선입니다. 딥러닝 지식보다는. 근데 반면에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도 데이터 분석 시험, 뭐 캐글처럼 주피터 노트북으로 써서 서브미션 제출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을 보게 되고 그에 맞는 질문을 받게 되죠. AI 리서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프로젝트를 적당하게 막 10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수준이 높은 뭐 적어도 국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다, 아니면 논문을 썼다 이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를 한두 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뭐 엘라스틱서치를 써봤다, 몽고DB 써봤다, AWS 써봤다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잔잔바리 한 3-4개 정도를 하시는 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여러 개를 해도 쓸 공간이 없습니다. 자소서에는. 네. 그리고 취업 사기 이건 제가 약간 취업 사기라고 하긴 좀 자극적인데 제가 그 3개월 만에 그만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웹 개발을 시켜가지고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하고 그만을 뒀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제가 다녔던 회사 그 CNC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대기업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들은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아요.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막 GNN 하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분도 제 주위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PPT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IT 기업, 그러니까 요즘의 IT 기업을 지원을 하시고 수시 채용을 위주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시 채용은 왜냐하면 팀 단위로 뽑기 때문에 그 팀의 실무자가 직접 뽑아요. 그래서 그 팀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여러분들이 지원한 부분과 실제로 하게 되는 부분의 갭이 적을 가능성이 크죠. 끝났습니다. 결론. MIT에서 그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조언을 주는 글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어드바이저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교수가 됐든 선배가 됐든.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그걸 다 듣지 마세요. 까먹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내용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들, 뭐 논문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 발표이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학회원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못 키시는 분들은 댓글로라도 남겨주세요. 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할 건 아니고요. 그 아까 강의 자료 만든 거 이제 학회원들도 놔두고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용선님하고 제 거를 뭐 진한이 통해서 전달하든 해서 추후에 메일이라도 그렇게 편하게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괜찮아요. 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환이가 제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표는 아쉽게도 듣지 못하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직접 얼굴 뵙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한석 선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혹시 화면 공유됐는지 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됐나요? 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오한석이라 하고 마찬가지로 진환이가 엊그저께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하게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글로벌 융합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좀 지금 말할 것보단 좀 길게 만들어서 빠르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고 일단 그 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1사학번이고 마찬가지로 비전공자예요. 아동청소년학과라는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전공을 이수했고 이제 전역 후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데이터 분야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이라는 복수 전공을 교내에서 하고 이제 같은 해 이제 TNT를 들어와서 18년도 2학기에 들어와서 19년도까지 활동했는데 저는 19년 1학기에 학회장을 역임했었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굵직하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URP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 주요 연구 관심사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NLP 연구에 관심이 있고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에서 이제 인턴십을 각각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21년 후반기 인공지능 대학원에 합격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학부 시절 경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용선 형이 가볍게 여러 가지를 말해줘서 겹치는 내용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 데이터 분야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발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분야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계기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 그러니까 어떤 직군을 목표로 해야 될까를 고민 많이 했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구체적인 역량과 경험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수학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런 큰 원들이 교집합에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구체적인 직군으로 나뉜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이거 봤을 때는 개론 수업에서 나이 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끔 얘기해 줄 때 뭔 뜻인지는 알겠으나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다른 연성윤 님이라고 소카에 계신 데이터 리더분이 계신데 이분이 발표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좀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이제 KPI라는 이제 비즈니스 골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 분석에 진짜 초점을 맞춘 직군이라고 이해했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거를 위해서 대시보드를 형성하거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백엔드 단을 다루는 게 좀 더 개발자스러운 역할이 데이터 엔지니어고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약간 좀 더 세부 분야로 들어갔을 때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존재해서 저희가 보통 스터디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 이 파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약간 끝판왕 느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따라서 각자의 골을 좀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부 시절에 전 특강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코딩에 진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 교육, 멀티 캠퍼스 청년 취업 아카데미 그런 거에 붙어서 처음에 파이썬부터 HTML, R 같이 다양한 거를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처음에 조언을 얻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로 시작을 해서 코딩을 좀 배웠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는 이제 신한카드 빅데이터 서머스쿨이라는 대기업들이 보통 강의를
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뭔가를 진행하게 있는데 이런 데 들어서 현업자들로부터 특강을 얻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그 직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학과에서 실시하는 부트캠프를 참가하거나 혹은 학과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캠프라 해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와 교류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참여하고 수업을 듣고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이 외에도 교내외 공지사항에 가끔 올라오는 특강들을 참여해서 예를 들어 시각화 혹은 엔비디아의 어떤 이사가 특강한다 하면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참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자신 수준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는 자신이 만약 NLP를 공부한다. 근데 요즘 비전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컨퍼런스나 기업 주최 미드업에 가서 그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현직자들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구체적 목표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는 이제 작은 단위, 전공수업 학회 활동, 공모전, 개인 단위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목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론을 적용하는 걸 당연히 뻔한 소리지만 그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봤다라는 부분이 기업이나 대학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을 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전처리를 하거나 모델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큐러시가 낮았으면 어떤 방법들이 그 해결책으로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아까 용선 형이 강조한 GitHub이나 다른 포트폴리오 등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게 의미가 2배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분야를 찾아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걸 해야겠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다양한 태스크와 관련해서 경험 쌓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탐색해보고 묻어가서 좋은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앤드류 교수님이 밑에 링크 달아놓은 유튜브 강의에서 이런 얘기들 한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딥러닝이나 데이터 분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투두부터 먼저 보자면, 큰 분야를 모두 깊게 똑같이 들어가려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학부생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한 분야만 깊게 빠져들지 말고 다양한 경험들, 짜잘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재밌구나 그런 걸 찾아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고,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해서 GitHub뿐만 아니라 원래 있는 페이스북이나 오픈 AI 같은 이미 공개된 유명한 레포지토리를 찾아서 오류를 찾아서 컨트리뷰션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컨트리뷰션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되게 기업에서 좋게 봐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프로젝트는 원래 있는 것들을 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에 그것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를 찾아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깊게 한 분야를 파고드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는 아까 용선 형이 잘 말해준 것 같아서 가볍게 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는 제가 실시했던 프로젝트들을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봤는데, 여러 분야를 일단 해보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처음엔 저도 데이터 분석을 생각하고 이 분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죄자 예측, 이탈자 예측 등등을 실행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하냐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을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태스크를 좀 연습하고 싶은데 재밌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프로젝트들을 찾았고요.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누구나 이제 딥러닝을 시작할 때 사용했던 교과서 같은 그런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딥러닝을 접하고 나서 이제 코딥러닝 프로젝트에서 이제 용선이 형과 뭐 다른 학회원들과 같이 TNT에서 CCTV를 활용한 이상주행 탐지라는 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파고들었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URP 프로그램에서 가짜뉴스 탐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NLP라는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저는 요약 파트에 좀 특화돼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자동화 뉴스, 이슈 분류 및 요약 파트 그런 거를 프로젝트를 직접 하고, 혹은 뭐 교내에서 뭐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도서관, 삼성학술정보관에서 문학 작품을 형성하는 뭐 인공지능 막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참여하는 등 좀 저는 이제 NLP라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좀 해보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파이프라인 짜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컴피티션에서 우승자의 코드가 공개되니까 그것들을 필사하면서 한번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뭐 코렉 같은 경우는 다 알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깃헙도 아까 충분히 많이 강조된 것 같고, 결과물이 남는다면 베스트지만 결국은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넣고자 하는 직무에 좀 연관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에 너무 집착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뭔지에 집중을 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KBO 타자 OPS 예측 말고는 그 다 교내 대회거나 뭐 전공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였어서 어떤 대회가 뭐 또 공신력 있고 중요하다 그런 거는 꼭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활동은 네, 이런 목적으로 다들 하실 거고, 네, 저는 TNT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URP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학부생 대상으로 연구를 미리 체험해봐라 라는 식으로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건데, 저는 이때 가짜뉴스 탐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지금 이 경험 자체가 제가 TNT 학회장을 하면서 코딥러닝 발표를 할 때 이제 시스템 경영학과의 어떤 학부분이 발표를 보고 혹시 저희 팀이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할 생각 있냐 해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얻게 됐고요. 보통 뭐 지금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륜캠에 있는 문과 캠퍼스 위주에서는 이런 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공계 학부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참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연구 경험이 없어서 이 경험이 대학원에 가는데도 되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 약 52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진짜 GPU도 많이 빵빵하게 이용해보고 뭐 밥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를 알고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코스 같은 경우는 전 이런 수업들을 들었는데 나중에 PDF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위에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약간 심화된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오픈 코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적표에 누구는 전공생일 수도 있지만 비전공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크 강의들을 이용해서 뭐 수료증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들었던 것만으로 이제 이력서에 CV에 이것들을 표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비전공생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인턴십을 말씀드리면, 기업에 간 이유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을 갈지 기업을 갈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업 인턴십을 넣었고요. 현업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비전공생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걸 쌓기 위해서 기업 인턴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것에 맞는 내 그 장단점을 잘 끼워 맞춰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이력서를 모든 프로젝트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NLP 관련 부서에 어떤 거 넣었으면 다양한 경험들, 데이터 분석 경험들을 넣는 것보다는 NLP를 어떻게 활용했고 얘네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잘 넣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딩 테스트와 기술 면접이 주로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코딩 테스트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감을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팁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리트 코드나 프로그래머스 같은 문제를 미리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면접과 코딩 테스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 직군과 분석 직군 이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개발 직군은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같은 게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칭을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다음에 그 해당 코드가 컴플렉시티, 비고 노테이션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한다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분석 직군 같은 경우는 SQL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SQL 쿼리를 프로그래머스나 다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고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제 짜는 게 목표인데 그 사이에 빈칸들을 뚫어놓고 해당 부분 채워라 이런 식으로 코딩 테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손코딩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할 줄 안다고 적은 거를 우선해서 복습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들은 시간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해당 자료를 좀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그런 프로젝트와 경험을 설명하고 역할을 소개해달라 이런 거를 제일 공통적으로 던지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후속 질문들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서 잘 대답한다면 얘는 진짜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알고 수행했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머신러닝 기반에 대한 질문은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CS 관련 지식은 아까 말했던 DB, 자료구조 알고리즘, 네트워크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발 직군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인턴십을 하게 됐던 게 네이버의 NLP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요. 해당 직군에서 저는 사내 NLP 기술 중 엔티티 링킹이라는 기술, 객체 인식이라는 기술을 엔지니어링하고 새로운 엔진 구성을 위해 연구 및 개발한 인턴십을 수행했고요. 해당 인턴십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프로젝트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기쉘 같은 엔지니어적 지식과 하둡 스파크 같은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학부생 때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만 더 연습해보고 튜토리얼을 해본다면 다른 참가자들보다 다른 지원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거는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큰 IT 회사들은 개발자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군만 잘 찾는다면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진이 잘 만들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유지보수하는 일에 종속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기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거를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제는 지식 그래프라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 인턴십을 수행했어요. 이때는 아까 앞서서 하둡이나 그런 거를 네이버에서 좀 접했기 때문에 스파크를 활용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면접 때 이런 부분이 좀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는 NLP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식 그래프 같은 거는 어색하고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딥러닝이나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결국 방법론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쫄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넣어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모니터링이나 클라우드 지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왜 대기업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개발 방법론, 그 소프트웨어 학과 애들은 이걸 연습을 많이 하고 익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비전공생들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스크럼이나 kanban 보드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to do 혹은 doing, done 이런 식으로 해서 팀원들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식이 kanban 보드인데 이거를 학회원들하고 프로젝트 할 때도 미리 했다면 정말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스크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제 팀원들과 회의를 15분씩 짧게 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거고 어제 어떤 일을 했고 뭐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많이 공유하는 방식이 이제 개발자들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인턴십을 겪으면서 그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신입들에게는 어차피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기반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 거. 이거는 뭐 ML 지식, 뭐 혹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혹은 NLP 관련 지식 그런 등등이 될 수 있고 뭐 학부생한테는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어요 보다는 내가 이거는 진짜 관심 있게 파고들었다가 또 매력적이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밑에 보이는 것들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이제 대학원 준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원하는 직무에는 이제 석박 지원 요건 혹은 논문 실적으로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인턴십 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더 성장해야 되고 연구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하다 다시 공부하러 돌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빠르게 대학원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걱정하는 질문들은 뭐 컨택이나 비전공자 학점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준비할 때는 보통 학교와 연구실을 일단 목표로 잡고 그렇게 좁혀나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면 이제 연구실별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지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 페이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선배들이 졸업하고 어떤 뭐 일을 하는지 어떤 기업에 왔는지를 알럼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 NLP를 공부하고 싶은데 이 분야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연구실 어딜까 하면 이런 기준들로 볼 수 있고 또 김박사넷이라는 대학원생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파악할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연구실 인턴 등을 미리 진행해 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이제 입시 일정과 기준을 확인하고 인턴십이 필요하는지 컨택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제 나머지 준비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택을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질문 주시면 혹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뭐 정부 선정된 AI 대학교 10개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대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좀 좁혀놔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서울대 빼고는 이제 다 토익 같은 경우를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대 준비할 경우는 탭스를 더 빠르게 딸 수 있기 때문에 탭스를 치는 걸 필수로 했던 것 같고 우수성 입증 자료를 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외에 넣을 수 있는 뭐 이력서 같은 게 있는데 논문이나 뭐 프로젝트 경험 혹은 자격증, 수상 경력 등을 이제 잘 정리해 놓고 이제 이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성적표, 영어 성적 등은 이제 공통적으로 빠르게 준비해 놓고 컨택을 빠르게 하는 게 결국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었던 게 저는 실질적으로 고려대랑 포스텍 빼고는 이제 컨택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전형들을 먼저 통과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께 면담을 했는데 먼저 컨택을 했던 지원자들보다 더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면은
상관없이 뽑히기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쫄지 말고 자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는 그냥 정리를 해놨는데 관심 있는 것들 질문이 혹시 오면 그냥 다시 얘기하고 혹시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카이스트랑 포스텍 위주로 좀 먼저 준비를 해보면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텍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고리즘과 기초 수학이라는 그 전공 시험 과목을 지정해주고 어떤 과목으로 내가 시험을 낼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기반 공부들을 하게 되면 대학원에서 어떤 영향이 필요하구나 혹은 대학원 전공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학부 생활을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논문 실적은 없었지만 학점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 4점을 간신히 넘는 학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ML, DL 관련 지식을 탄탄하게 위해서 노력했고 연구실 인턴을 하지만 URP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 경험을 쌓았고 인턴십 경험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다양한 프로젝트나 경험 등을 통해서 노력했던 게 연구실의 적합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 같은 경우를 이제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학년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이제 기초를 항상 탄탄히 하면서 너무 실적 쌓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생각이 들어간 프로젝트를 한두 개라도 더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문서화를 하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정답은 아니고 저는 이런 케이스로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이 정도로 참고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추천 자료를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좀 말씀드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런 게 아쉬우면 이걸 한번 참고해서 그때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태환이 통해서 전달해 줄 건데 학회 선배 중에 마켓컬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혹시 취준생 여러분이 계신다면 이런 직무를 뽑으니까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TNT라고 소개하고 지원하게 되면 약간의 그거를 고려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Q&A를 좀 받겠습니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선배님은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가시는 네. 건가요? 이제 아직 솔직히 결정을 못한 게 세 개 학교를 모두 붙었는데 연구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합격 후에 이제 컨택을 해야 돼서 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지금 진학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이제 전공학점이랑 교양학점이 있잖아요. 네. 전공학점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근데 그걸 같이 적는 경우가 있고 그냥 토탈 학점을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일단 토탈 학점을 보고 서류 컷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이 꼭 낮다고 일단은 안 넣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면 뽑히기도 하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혜준 님이 오셨는데 잠시만요. 입학 시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과마다 이제 다 다를 건데 저는 인공지능학과에 넣었고 1차는 서류, 잠시만 발표자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같이 1차는 서류 면접을 보고 2차는 이제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전공 지식을 묻거나 인성 면접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게 전공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논술을 보듯이 문제 7문제를 줘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 종이에다가 적으면서 그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고는 나머지는 그런 전공 시험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 학부생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자리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좀 약간 지푸라기로 잡고 싶었는데 약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주고 싶고 요즘은 백수여서 약간 가볍게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메일이나 그런 거 알려드리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뭐 지금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학년이고 어떤 데 관심 있는지 몰라서 제가 다양한 데를 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약간 세분화된 자기의 상황과 그런 걸 설명해주면 좀 더 그런 거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기업체도 경험하고 대학원을 준비했던 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너무 급하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아마 여러분들 발표는 못 듣고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